소풍 시작됐다는데. 벌써 소풍이 인제 다 풀어줘요. 한 4일 됐답니다. 네. 뉴스 많아요. 뭐 재밌는 얘기도 없고. 이번에 또 뭐 살인 사건 하나 있더만. 또 희대의 또라이가 또 하나 나왔대. 세상 무섭지 진짜. 그 택시 기사가 천만 다행이더만. 택시 타려고 했대. 처음에 택시 기사랑 실내에 그러다가 택시 기사한테 왔나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지. 흉기 든 상태로. 그래서 멀쩡하게 생겼던데. 그렇죠. 여기 막 문신이 있대. 봤어요? 요 부분에 딱 그 문신에 입이 있대. 왠지 예전에 많이 보던 거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이거 구멍내가지고 이제 바람 넣어주는 그런 구멍을 내버려야 돼.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덜 맞고 그런가 군대에서 안 때려서 그런가. 아닙니다. 취소입니다. 군대에서 안 때립니다. 군대에서 안 때립니다. 자, 133페이지. 군대 다 갔다 왔죠? 너 군대 갔다 왔어? 군대 갔다 왔어?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로 하자. 다 알지만 얘기하지. 여자 애들은 모르잖아. 자, 3-133페이지. 외화자산 부채평가 돼 있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생소해요. 요거는 고급액의 영역에 있는데 환율평가라고. 요건 제가 언급을 조금만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회계 영역이에요. 잘 봐봐.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야.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물건을 팔다 보니까 잘 팔려가지고 이제 수출도 해. 얼마짜리인데? 1달러짜리라고 가정을 할게. 1달러짜리. 오늘 수출을 해. 오늘 10월 뭐 며칠 하면? 10월 5일? 10월 5일. 오늘 1달러짜리 수출을 한다고. 1달러짜리 수출을 해. 근데 대금은 언제 받기로 했냐면 대금은 5달 뒤에 받기로 했어. 5달 뒤에 받기로 하면 3월 5일. 이때 대금을 받기로 했다고. 됐어요? 됐나요? 됐어요? 그럼 뭐 두 개를 꺼내야 된다고. 외상거래를 했거든. 매출 채권 1달러. 매출 1달러. 이래가지고 신고를 하면 구세청에서 전화가 온다고. 장난하냐 이렇게. 장난하냐. 이런 걸 우리는 기능통화라고 그러지. 회계시간에 기능통화, 표시통화 아직 못 들어봤을 거예요. 고급회계 영역에 있어. 이걸 표시통화로 환산해서 보고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해 가능성이 제고가 된다고. 이해 가능성이 제고가 돼. 그러면 요날 원달러 환율이 얼마인데? 1,000원이야. 원달러 환율이. 그럼 채권 1,000원. 매출 1,000원. 왜? 인도 기준으로 이식해야 되니까. 됐죠? 대금은 언제 받는데? 5개월 뒤 3월 5일에. 이렇게 표시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데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처를 해야 되고 12월 31일에 보고기한 말이 끼어 있는 거야. 이때 환율은 1,200원이래. 이때 환율은 1,500원이고. 그러면 우리는 12월 31일에 받을 돈이라는 매출 채권 1달러치가 있잖아. 1,000원어치. 이걸 그 시점에 환율로 평가를 해야 돼. 외화 자산을 평가를 한다고. 외화 자산을 평가를.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인데? 200원만큼 이익이 생기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가만 컴퓨터 화면 쳐다보는데 200원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야. 기분이 좋지. 그죠? 그러면 채권이 200원만큼 늘어난다. 대변에 뭐라 쓸 거냐 이거야. 뭐라 쓸 거냐? 평가를 하면서 발생된 이익.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부른다. 이에서 기본 단기 수익이야. 고급의 경력이 아닌. 자, 그리고 3월 5일이 됐어. 3월 5일이 되면 이걸
돈으로 받는다고. 돈으로 받아. 돈으로 받으면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 1,500원이 들어오고. 근데 매출 채권은 잔고에 얼마 달려있어? 1,200원이 달려있지. 그치? 또 이익이 300원만큼 생기네? 언제? 결제하는 시점에. 이거는 외환손익, 외환차손익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할까? 차익, 이렇게 외환차익. 얘의 성격은 단기손익이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건 일반 기업의 기준이야. 일반 기업의 기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국제회계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국제회계 기준은 외환환산이익과 외환차손익이라고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 다 외환차손익으로 불러요. 근데 우리는 평가를 한 건지, 이거는 기반에 평가한 거지. 이건 실제 대비을 수령할 때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외환차손익, 제가 외환환산이익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여드리려고 일반 기업의 기준을 보여드렸어요. 국제 기준은 이것도 외환차익, 이것도 외환차익이야. 성격은 다 단기 손익이야. 기타 포괄 손익 이런 거 아니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세법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세법 영역. 저 밑에 없네.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다음 페이지 2번에 외화자산 부채의 상환손익. 실현된 손익이므로 입금 송금에 사지한다. 이거 실현이 된 거라서 바로 입금 또는 송금에 사입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앞으로 1번에 기말 외화자산 부채 평가 환산돼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세법에서는 요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자, 표를 보세요. 은행 등 특정 금융회사 돼 있죠? 우리 회사는 은행 등 특정 금융회사다 이렇게 문제 등장 안 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X표 치지 말고 말 문제 보기 구성한 적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돼. 자, 밑에 일반 법인 위주로 보는 거야. 일반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든 환영 회피용 선도 수합 옵션이든 뭐든 상관없이 아래와 같이 둘 중 선택해서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아래로 가보자. 별표에서 한번. 평가 방법은 다음 둘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한대. 자, 어떤 방법인데? 동그라미 1번 기말 평가를 안 하는 방법, 동그라미 2번 평가를 하는 방법. 저를 봐봐. 세법 조문에 외화자산 부채를 기말에 평가하는 방법, 평가하지 않는 방법 둘 중에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 세법에.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라는 거야. 그럼 세법 조문에 있는 표현은 뭔데? 동그라미 1번 옆에 외화자산 부채 취득일의 매매 기준율, 제정된 매매 기준율로 평가한대. 요 얘기야. 취득일에 환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라고. 그럼 평가를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라고. 근데 세법에는 평가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됐죠? 요걸 읽고 아, 요건 평가 안 하는 방법이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요? 자, 동그라미 2번 평가하는 방법. 외화자산 부채를 4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제정된 매매 기준율로 평가한대. 여기 4업년도 종료일의 매매 기준율을 적용한대. 평가를 하는 방법이지. 됐죠? 그럼 세법의 입장 둘 중에 선택 적용 가능하네. 됐죠? 위로 다시 올라와서 별표지 3번에 첫째 줄 끝에 다만 최초로 2의 방법을 신고해서 적용하기 전에는 1의 방법을 적용한다. 즉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기 전에는 평가하지 않는 방법이 원칙이라는 얘기네. 다시 세법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그리고 환영 회피용 선도, 도화 선도, 수합 옵션 이런 것들 발생상품에 대해서 일반 법인은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하지 않는 방법 중 둘 중 선택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선택을 안 하면 평가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네. 됐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선택해서 신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평가하지 않는 방법을 적용해야지. 근데 평가를 해놨네. 전부 다 부의시켜버려야 된다고. 됐어요? 여태 시험 문제 100문제 중에 평가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는 한 경우밖에 없었어요. 물론 매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 빈도수를 보면 평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게 거의 99%였다고. 됐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은행 등 특정 금융회사는 어떻게 하는데? 은행 등 특정 금융회사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얘들은 그거 평가해가지고 그거 시세 차익을 먹고 사는 회사라고. 그래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구나. 강제평가 이렇게 기억하면 돼. 나머지는 선택 가능하다. 알기 못하겠으면 굳이 안 갖고 가도 돼요. 일반 법인만 알기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시험이 잘 안 나오니까. 됐나요? 네.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몇 표시 2번.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의미 이런 건 대학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례만 보세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 이런 게 화폐성이지. 매출 채권 화폐성이지. 대여금 돈이니까 화폐성이지.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이런 거. 근데 그 밑에 비화폐성에는 재고자산 돈 아니지. 유형자산 돈 아니지. 선급금, 선수금, 7, 8.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리죠. 미지급금, 미수금, 선급금, 선수금. 미지급금, 미수금은 화폐성이라며. 그치? 이건 화폐성이 아니야. 그치?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학생들이. 이건 어떻게 구분하는데 위에 의미대로 대학원 가지고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면 돼. 근데 우리는 수업 목적이잖아. 수업 목적으로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소연아 잘 봐라. 미지급금, 미수금이라는 얘기는 뭔가 유형자산을 사왔는데 돈을 아직 안 주고 있는 거. 유형자산을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야. 그치? 먼저 움직인 건 유형자산이야. 나중에 오고 가는 건 돈이라고. 선급금과 선수금은 돈 먼저 주고 아직 물건을 안 줬어. 돈 먼저 받고 물건을 아직 안 줬다고. 그치? 먼저 움직이는 건 돈이고 나중에 움직이는 건 물건이지. 나중에 움직이는 게 돈인 거. 그게 화폐성이야. 이렇게 기억하고 오면 돼. 나중에 움직이는 게 돈이야. 그걸 화폐성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의미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대학원 가가지고 시험 과일값 가놓고 교수님 그죠? 과일에 소주를 먹어가면서 그러다 보면 교수님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런다고. 그럼 교수님이 이해됐으면 집에 가라고. A+. 됐어요? 네. 됐어요. 넘기면 안 돼요. 자, 제일 밑에 별표시 5번. 일반 법인의 경우 신고한 평가 방법은 그 후 4학년 때도 계속해서 적용해야 돼. 장난치면 안 되는 거야. 이랬다 안 했다. 그죠? 다만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4학년도를 포함해서 5개 4학년도가 지난 후에는 별개의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대. 즉, 한 번 신고한 방법은 5개 정도는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됐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사례 보세요. 이거 써머리니까 사례로 한번 봅시다. 아니네. 사례로 보지 맙시다. 기본서에 봅시다. 기본서가 좀 더. 여러분 써머리로 봅시다. 써머리 3-135페이지 있네. 써머리 3-135페이지 사례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가법이네. 24기 세부조정. 은행 등 아니에요. 됐죠? 제조업이니까. 됐죠? 그럼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환용, 회피용, 통화, 선도, 수합. 여러분 학생들 때문에 얘기할게.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파생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고급의 영역에 파생상품인데 세무사 2차 시험에 등장한 적이 없어. 회계사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준비를 안 해. 근데 니는 어떻게 알고 있는데 대학 다닐 때 그래도 경영학 전공이었잖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취직하고 싶으면 금융 3종 세트라고 한 2달 준비해가지고 따는 자격증 3개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은행 FP, 선물거래 상담사, 증투사 이런 게 있다고. 그때 주워놓는다 이라 선물거래 상담사를 주워놓은 적이 있어. 그때 공부를 조금 해본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 파생상품은 건드리면 안 돼. 제 중학교 때 동창 중에 주먹 쓰는 애가 하나 있어. 학창시절 때 애들 괴롭히고 막 못된 짓 하고 이랬던 애인데 늦깎이 공부를 한 거야. 공부에 눈을 떠가지고.
그래 얘가 보험계리사가 됐어. 보험계리사. 부산에서 2명 합격하고 이럴 때 합격했다고. 그래 지금 롯데 손보에 있는데 얘는 그거 재미없어요. 얘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 하루에 2억도 벌었다고. 하루에 10억도 깨먹었다고 이래. 그래 밤새도록 컴퓨터 몇 대 대놔놓고 방 빌려가지고 그거 하는 3명이서 모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생상품을 해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직장생활을 해. 돈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직장인 월급 그걸로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 한 번씩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면 야, 네 그거 하지 마라. 좋은 장학생 취득해놔놓고 왜 그러노? 회사 생활 이제 더럽고 앵구니까 자꾸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야. 근데 눈을 돌리는데 미국 시장도 봐야 되니까 밤새도록 텔레비를 보고 있는 거지. 주식세를. 그러니까 체력이 가더라고. 체력이. 거의 그 뭐라 그래요? 게임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리니지 하는 사람들 리니지 배인이라고 했거든. 집에도 안 가고 게임방에서 그냥 살아. 사는데 자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는 거지. 거의 그렇더라고. 그 파생상품 아는 사람들이. 이게 배가망신한다고. 배가망신. 전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파생상품으로는 후진국이래. 기술적으로. 유럽이 선진국이래. 그래 유럽의 선진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돈을 다 빼간대. 그렇게 빼간 나라가 일본인데 그렇게 돈을 다 빼가니까 일본에서 선물 시장 자체를 문을 닫아버리더래. 그래서 그런 경험이 쌓여가지고 한국에 요 선물거래소 개장했을 때 유럽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처럼 한 번에 빼가면 안 된다. 한국도 문 닫을 수 있으니까 조금씩 빼가자. 그렇다라고 알고 있어.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되게 떨어진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농협 선물, KB 선물 이래가지고 회사들이 있어. 안 돼. 기술이 떨어져서. 기술이 떨어져. 외국에서 이제 전문 인력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생상품을 하면 그 얘기했던 기억나요? 주식을 하면 한강 간다 했잖아. 부산에 이제 한강까지 보니까 지금 낙동강을 가야지. 파생상품을 하면 가족 손을 다 잡고 가야 돼. 배가 망신한다고. 집안 자체가. 그 파생상품에 선물, 선도, 스왑, 옵션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다고. 이게 아까 통화, 선물, 선도 뭐 이런 게 있잖아. 이게 포워드라고 얘기하는 건데, 포워딩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미리 사놓는 거지. 미리 사놓는 거지. 회계 시간에 공부했죠. 회계 시간에. 회계 시간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변동성을 뭐라고 표현해요? 리스크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 리스크를 해지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대표이사들은 올라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내려가는 것도 안 좋아해. 대표이사들은 서서히 올라가면서 완만하게 이런 걸 좋아한다고. 들쭉날쭉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리스크를 해칭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해칭을 하는데 내가 물건을 팔았어. 물건을 팔았는데 대금은 5개월 뒤에 받기로 했어. 오늘 팔았는데 5개월 뒤에 대금을 받기로 했다고. 오늘 돈을 받으면 나는 1,000원이야. 5개월 뒤에 돈을 받으면 1,500원이 되니까 기분이 좋을까? 500원이 될 수도 있거든. 500원이 될 수도 있거든. 1,5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원이 될 수도 있고. 이걸 해칭하는 거야. 어떻게 해칭하는데 5개월 뒤에 내가 1달러를 받을 거 아니야. 1달러를 받으면 내가 너한테 1달러를 1,000원에 팔자 라고 미리 계약을 해놔놓는 거지. 그럼 나는 5개월 뒤에 1달러가 500원이 되더라도 얘한테 1,000원을 받을 거니까 리스크가 해칭이 된다고. 이런 걸 선물거래, 선도거래라고 그래. 선물거래는 보호를 받으면서 거래하는 거. 선도거래는 보호 없이 거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합은 바꾸는 거 이런 거. 옵션은 주식 선택권 이런 게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 풋옵션. 그런 거 했잖아. 저기 수익 파트에서 했지. 그런 거. 그래가 뭐 버터플라이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고 그래. 버터플라이. 아 이건 세가. 이건 세지. 싸이의 세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심 안 가져도 돼.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이런 용어가 나오는구나. 시험에 빈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회계 영역에서 등장하는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2차 고급 회계 영역 공부를 할 때 아마 동영상 강의 촬영하시는 분도 그 저기 파생상품 강의도 안 할 거야. 어려워.
형님은 이런 거 저기 경험해왔죠? 그죠? 이걸로 돈을 따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아버지 친구이 한 명. 한 명. 아, 저는 잘 못 봤는데 하여튼 제 친구가 이걸 하는데 뭉칫돈으로 벌더라고. 과장급이었는데 그 당시에 억대 연봉인데 안 하려더라고. 근데 이해가 돼. 이런 돈을 한번 맛보면 직장생활 못 가요.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젊은 친구들 돈 한 번씩 쥔 사람들도 직장생활 못 가요. 직장생활.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 와, 저렇게 주식으로 돈 벌고 부동산으로 돈 벌고 직장생활은 뭐 거의 부업으로 댕기겠다. 아니 댕기기 싫어하더라고. 돈 이래 벌면 되지 내가 만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쉽지 않지. 그런 문제 나한테 없지. 아무튼 그래.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CFA를 준비한다 하더라고. CFA를. 한 8년 계획 잡았다. 그래서 그때 CFA가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게 됐죠. 이거 이제 안 오네. 여기 CFA 1차 땄다는 학생 하나 있었잖아. 외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CFA 되게 어려운데니까 안 어려운데 그러더라고. 안 어려운데. CFA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적인 자격증인데 왜 포기하고 안 오지? 그거에 비하면 세무사 자격증은 밑인데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격증에 대해서. CFP랑 착각한 게 아닌가 싶어. CFP는 길 가다 어깨 부딪히면 CFP야. 죄송합니다. 이 혈압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세무사 시험 합격하면 CFP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건 무슨 말인데 CFP 바로 자격 취득 못하고 AFPK를 갖고 있어야 CFP를 칠 수 있거든. 세무사 시험 합격하면 CFP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걸 따는 사람은 없어요. 굳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 건데 관심 없어요. 잘 몰라요. 근데 CFA는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지 잘 모르지만 부럽더라고요.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그 여자 임원 CFA.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은행 여기서 강의했었거든요. 한국은행 부산에 지점에서 강의했었는데 강의하러 갔더니 교육 담당자가 있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 명함을 주고 만든데 사람이 수더분한데 호스라는 거 있지. 호스라는 거. 나이가 내보다 한 3, 4살 많은데 3, 4살 차이 나는데 호스가 엄청난 거야. 명함 뒤를 돌렸는데 CFA더라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똑똑하다 이런 건 제가 검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엄청 인내의 시간을 가졌구나.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해줘요. 그 인정은 말이 똑똑하니까 합격했겠지 이러지만 그거보다 이 숙성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세무서 내에서도 합격을 하면 인정을 해줘요. 부산에서 한 해에 세무서 내에서 1차, 2차까지 시험을 다 와서 합격하는 경우 1년에 1명 정도 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현직 공무원들 합격 많이 하던데 실질적으로 나가보세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제가 이거 공부할 때 같이 스터디했던 애, 걔 2차 시험은 6번 봤지만 1차 시험, 2차 시험 다 시험으로 합격해가지고 9급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데 8급 진급했다더라고. 그래서 세무사 자격증 땄다고 그 특징이 된 건가? 그럼 한 단계밖에 안 올려주나? 그 정도인가? 이랬는데 다음 연도 초가 되니까 바로 또 7급으로 또 올라가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학원의 수강생들한테 좀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좀 가르쳐주라. 세무서 내에서 합격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노? 따돌리나? 나갈 사람이라고 뭐 따돌리나? 형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 정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노? 똑똑하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아무튼 인고의 시간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연구대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도 그런 거지 뭐. 머리가 똑똑해서 군생활 해봤잖아. 서울대생들 이등병은 넘어오대더라고. 그리고 일은 내가 이게 딱 정해줬잖아. 학생 너가 잘 들어봐. 여기 행님은 알 거야. 일은 무슨 일이든 10년 하면 다 잘해. 걱정 안 해도 돼. 10년 하면 무슨 일이든 다 잘해.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 뿐이야. 빨리 잘하는 사람이 있고 뒤늦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무슨 일을 잘할 거냐? 우리는 요 일을 잘할 거다 선택한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 이걸 딴다고 이학체급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 역으로 먹고 살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격증 취득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듯이. 자, 봅시다. 사례. 다음 자료를 이용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가법인의 24기 세무조정을 해봐라. 24기 세무조정. 자, 자료를 돼 있죠? 뭐야? 전기 얘기가 나오네. 응? 전기발 유보 금액에는 외상 매출금 500만원 유보가 있대. 봐봐, 플러스 유보네. 그럼 입금 산입한 게 있는가 보네. 그지? 혹은 송금 불산이. 그 외상 매출금은 전액 단기에 뭐라고 돼 있어? 상환은 실현이지. 실현은 주인시켜버려야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유추할 수 있겠는데 작년에 평가 손실을 잡았었는가 봐. 근데 인정이 안 돼서 송금 불산입했었는가 봐. 근데 올해 상환이 됐으니까 실현시켜버려야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해야지. 됐어요? 됐나요? 작년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결론. 올해 무조건 상환인 경우에는 실현이 됐으니까 추인시키면 돼. 시험장에 가서 작년까지 추측할 필요 없고 바로 추인시키라고. 자, 밑에 2번. 단기 외화평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외화평가 방법으로 기말 환율로 평가한다고 신고했대. 극히 드물어 이런 문제는. 평가 안 하는 게 대다수라고. 근데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했다네. 그러면 평가를 하면 되잖아. 그지? 매매 기준율이 얼마나 하는데? 달러당 1,000원이라네. 자, 밑에 외화예금 100불인데 평가 전에 장부 금액이 12만원이네. 평가하면 얼만데? 10만원이겠지. 옆에 친절하게 평가 손실도 해줬네. 회사가 이걸 계상했네. 계상했으면 손댈 거 없지. 잘했지. 그치? 외화상급금 평가했는데 평가 이익 2만원 잡았네. 그치?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손댈 거 없지. 망한다고. 선급금이잖아. 비화폐성이라고. 비화폐성은 평가하면 안 되지. 그래서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됐나요? 네. 그럼 이건 실현이 언제 될까? 그때 실현이 되겠지. 그지? 그때 주인시켜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 외화차입금 돼 있죠? 외화차입금 이건 화폐성이잖아요. 평가 이익 잡아놨네. 잘했네. 됐습니까? 네.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밑에 한 줄만 보세요.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이라 해야 되냐? 그 정도만. 됐죠? 요거 이제 자세히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꾸 미뤄지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 봐봐. 뭐 강의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지금 금융투자세금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도부 의견에 따르겠다 했다고. 지도부 의견에 따른다는 얘기가 뭔데 지도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회의적인 입장. 근데 여당이랑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거든. 근데 지도부 쪽에서도 회의적이었어. 나머지도 따라가겠다 이런 거지.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운이 좋으면 뒤로 밀릴 거고 아니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그지? 아, 왜 이래 표정이 심각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할 게 줄었다고. 아니 공부할 게 줄었다고. 야 엄청나게 많아. 야 엄청나게 많다고. 그게 각 파트마다 영향을 미친다고. 각 파트마다. 됐어. 넘어가면 자, 이게 7절입니다. 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5절, 6절은 복잡다. 어렵지는 않고. 그리고 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 5절 한 문제, 6절 한 문제. 두 문제 이상이지. 그치? 복잡지, 어렵지는 않다. 맞춰야 된다, 무조건. 맞춰야 된다. 7절부터는 다 어렵다. 다 어렵다.
문제랑 똑같아. 세법 문제는 문제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되게 어려워. 실전 의제배당 몇 장 돼도 안 해. 몇 장 돼도 안 한다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어떻게 해가냐면 어렵대. 근데 몇 장 돼도 안 하네. 통짜배기로 암기해버려야 되겠네. 이리 생각하고 들어가는 수험생들이 있어.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도 통짜배기로 암기하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수험생들이 통짜배기로까지 암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어렵다고 느낄까? 회계의 자본 파트가 흔들려서 그래. 회계의 자본 파트가 흔들리면 요거 이해가 힘들어. 이해가 힘들어. 천천히 해줄 거예요. 자, 요거부터 생각합시다. 의제 배당. 배당으로 의제 간주하겠다는 얘기네. 응? 그치? 그럼 배당으로 의제하겠다는 얘기는 결론이 뭔데?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야. 입금으로 과세하겠다고. 그럼 다시 돌려 얘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당이 아닌가 해. 근데 세법에 의해서 배당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게 의제의 배당이야. 응? 자, 이제 책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세법만 강의하시는 강현태 회계사님이 그리다 보니까 회계랑 엮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조금 각색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회계랑 엮어줄 거야. 따로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자, 의제배당. 유형 1이 있고 페이지 넘기면 유형 2라는 게 있어. 뭐야, 저 자식 진짜. 몇 장 안 된대 하고 왜 이렇게 많아? 많아 보이는 거 이어서 얼른 보도 안 해요. 도착 안 해도 돼. 안 그래도 돼. 아니, 어쩔 수 없어. 이게 힘드니까 8절부터 하면 안 될까요? 8절 감가상각이 더 어려워. 그럼 9절부터 하면 안 될까요? 9절은 잠깐 쉬어가는 코너인데 계속 어렵기 때문에 9절을 가서 쉬자고. 자, 유형 1번 임력은 자본 전입에 따라 받는 무상주 돼 있죠. 그죠? 밑에 법 규정 한번 읽어보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법인의 임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주주인 내국법인이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임력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입금 불산입 항목인 자본 임력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자, 밑에 과세책에 피투자회사, 피투자회사가 임력금 자본 전입하고 무상주를 교부해. 자, 이제 들어보세요. 책이랑 똑같이 해드릴게요. 100원이야. 이거 통짜배기로 암기하려 해도 힘들어.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봐요. 회사야. 회사라자 그냥. 회사고 주주야. 회사에서 자, 봐봐. 여러분 회계록 읽어줄게. 무상증자를 하는 거야. 무상증자는 분계를 어떻게 끊으면 무상증자가 돼? 증자, 자본금이 증가하래. 책에 뭐라고 돼 있어? 100이라고 했지. 100. 그럼 차변에는 뭐가 오는 게 무상증자야지? 지난 시간에 했잖아. 지난 시간에 형님이 해줬잖아요. 그죠? 자본임력금 혹은 이익영주 법정적금, 이익준비금. 요게 무상증자지. 그지? 그럼 한 번만 더 부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본의 방이 5개가 있지. 1번 자본금, 그죠? 2번 자본잉여금, 3번 자본조정, 4번 기타 포괄적 유계, 5번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방 안에 3개가 있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 그지? 그럼 분계를 잡아봐. 자본잉여금 방에서 돈을 빼서 자본금 방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혹은 이익준비금 방에서 돈을 빼다가 자본금 방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나는 뭔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적 유계, 이익잉여금. 나는 자본총계야. 자본총계의 변동은 있어 없어? 없다고. 자본총계의 변동은 없어. 그렇지? 이 자본총계가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라고. 그러면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 변동이 있어 없어? 무상증자를 해도 변동은 없지.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주주의 부에 변동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부의 변동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가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무상주를 교부해도
비만 기록만 하지. 인식 측정 안 한다고. 두 개 안 끊는다고. 응? 비만 기록은 뭔데?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주였거든. 100% 무상증자인데. 그러면 투자 금액은 100만 원인데 주식만 200주로 바뀌는 거야. 주당 단가만 달라진다고. 그게 비만 기록이야. 비만 기록. 요게 무상증자라고. 무상증자. 근데 세법에서는 좀 달리 보겠다 그 얘기야. 세법에서는 어떻게 달리 보는데? 무상증자를 하게 된 이 재원이 입금 항목이면 받은 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으로 보겠대. 그래서 의제 배당이야. 부가 분여된 걸로 보겠대. 입금 항목이 아니면 입금 불사임 항목이면 의제 배당도 아니야. 아, 세상에 진짜. 아니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어떻게 입금 항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 항목이 아니야. 아니지. 자처이건 입금이지. 세법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입금이지. 이익여금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거짓말해봐. 안 어렵죠? 그죠? 다시 입금 항목을 재원으로 하면 의제 배당을 보겠대. 입금 불사임 항목을 재원으로 하면 입금을 보지 않겠대. 그럼 입금을 보면 의제 배당이네. 의제 배당. 그럼 입금을 산입시킨다. 소득처분은 뭘로 하는데? 유보로 해. 유보로 해서 투자한 주식의 창구 금액을 증가시킨다. 됐어요? 조금만 깊이 가볼까요? 우리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사임 앞에서 공부했죠? 수입 배당금 입금 불사임 산식이 어떻게 되죠? 수입 배당금 빼기 지급이자 곱하기 회계상 기말 회계상 자산 접수 분의 세법상 주식 접수. 여기에 입금 불사임 줄이지. 주식과 관련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의제 배당과 수입 배당과 입금 불사임이 같이 엮이면서 문제에 등장해. 자, 지급이자 송금 불사임까지 총 3개가 엮여. 3개 중에 2개까지 엮이면 1차 시험 문제야. 3개가 다 엮이면 2차 시험 문제라고. 2차 시험 문제. 단독으로 등장하는 거 크기 드물어. 수준이 그런 거 떨어지기 때문에. 칠봐. 쓸 일이 아니야. 소연아,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따로 있어. 어려운 게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뭐가 어려운 게 시험에 나오는데? 칠판. 입금 불사임 항목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통해서 무상주를 교부하면 교부받은 주주 입장에서는 부의 증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지 않아. 그런데 예외적으로 배당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2가지가 있다고. 이게 시험에 등장합니다. 됐어요? 그럼 칠판 조금만 더.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데? 해마다 강연에서 느낀 건데 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지금. 얘 입장에서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는 거, 안 되는 거, 예외 2가지. 예외 2가지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는 거. 어디를 하는지 알아야 돼. 어디를. 수험생들 뭐 무턱대고 동영상만 듣고 이런 애들 와가지고 질문하면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러고. 그럼 내가 어디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지 얘는? 네?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해야 되겠다. 뭐라고 답변하는데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됐죠? 학생들 중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흔들리는 애들은 중국에게 3권의 제일 마지막 파트 복습해야 돼. 시간 오래 걸려도 똑바로 잡아가 해야 돼. 응? 아직은 그렇게 해도 되는 시간이야. 응? 자, 봅시다. 3-136페이지. 유형 1번. 임여금 자본 전입에 따라 받는 경우. 밑에 괄호 이번에 과세체계. 자, 피투자자 입장에서 임여금을 자본 전입하죠. 그죠? 그러면 회계 입장에서 오른쪽에 주주는 회계처리 안 해. 비만 기록만 한다고. 그런데 만약에 피투자회사가 전입한 임여금이 입금 항목이래. 이익임여금 그리고 자체 이러면 의제 배당으로 과세한대. 근데 입금 불사임 항목이래. 그런 경우에는 의제 배당으로 과세 안 해. 다만 2와 3에 특례 2가지가 있다 됐지. 그게 예외야.
예외. 자, 다음 페이지. 일단 의제 배당의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입금 산입하는데 얼마를 입금 산입할 거냐? 이거야. 입금 산입할 거냐? 그죠? 의제 배당으로 받은 주식 수에 액면가액을 곱해. 이 금액만큼을 입금 산입하고 귀속 시기는 잉여금 자본전이 결의한 날이야. 무상주를 실제 받은 날이 아니라 자본전이 결의일이라고. 됐어요? 네. 됐죠? 위에 다시 올라가세요. 표에 의제 배당이기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돼 있죠? 괄호해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이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수용을 해주세요. 이게 문제를 위한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칠판 봐요. 우리나라는 상법에 의해서 주식 배당의 경우에 발행가액은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이라고. 액면가액. 근데 세법에는 액면가액이 아니라 발행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그래서 서울의 모 학원의 강사가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을 달리 준 적이 있어. 근데 그런 일은 없거든, 상법에 의해서. 근데 어쩌겠어? 그걸 출제 교수님이 보시고 그렇게 낸 적이 있어. 그냥 수용을 하세요. 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주식 제 발행가액. 나머지는 액면가액 원칙이다. 됐죠? 네. 그죠? 상법 공부하시는 행님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주식 발행은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세법 조문에 액면가액이라는 표현 대신에 발행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현업에서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들 회의 시간에 그런 거 경험해봤죠? 재평가 잉여금, 그죠?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그 재평가 잉여금 이익적으로 대체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대체하는 방법과 대체 안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공부하잖아. 기업회계 기준서에 보면 매이라고 돼 있다고. 매이의 뜻에 머스트의 뜻이 있어. 근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캔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하는 방법과 안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지금 이 바닥이 양분돼 있다고. 근데 김영도 회계사님 견해도 그렇고 제 견해도 그렇고 같은 입장에 머스트로 번역했어야 된다고. 재평가액을 이익적으로 대체를 안 하면 나중에 손익계산서가 이상하게 틀어진다고. 기타 포괄 손익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쩌겠어.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재평가액 회계처리가 도입된 첫 해에 1차 시험에 기출이 됐는데 회계사 시험에 재평가액 이익적으로 대체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문제가 출제됐다고. 이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은 이익적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구나라는 착각을 했어. 그래서 그 당시 그 책의 저자 김현덕 회사님이 욕을 많이 먹었다고. 김현덕 회사님은 대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 근데 수험생들은 문제가 그게 출제됐으니까 대체 안 하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대체하는 게 맞아. 대체하는 게 맞는데 이 바닥에서 지금 대체하는 방법과 대체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양립해 있어. 시험 문제 나오는 빈도는 5대5야.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두 가지를 다 준비해서 가야 돼. 대체하지 않게 되면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틀어져 버린다고. 베이스가 장부금액 베이스인데 장부금액이 막 틀어져 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 아무튼 어쩌겠어. 그런 거 있잖아. 요것도.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이게 안 중요한데 시험에 말문제 보기로 등장했어요. 동그라미 1번. 만약에 무액면 주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무액면 주식은 액면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는 게 무액면 주식이거든. 우리나라는 무액면 주식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다가 2012년에 상법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인정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 했잖아. 그죠? 근데 이걸 출제를 한 거야, 출제 교수님이. 계산 문제로 출제를 했네. 근데 이거 수험생들 아무도 준비 안 해가거든, 지금도. 만약에 무액면 주식은 한 주당 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건데, 자본에 전입한 금액이 있을 거고, 전입한 금액을 가지고 발행한 주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그냥 나눠버린다고, 수로. 됐죠? 자, 그 정도만 합시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자, 밑에 이번에 특례 돼 있죠? 그죠? 자, 이 특례는 잠깐 끊었다가 얘기를 하시죠.